제가 지금 설명드린 6차 산업하고 이제 귀농 기여 기촌, 요새 이제 뭐 귀농 기촌들이 굉장히 그 많이들 개설도 돼 있고 일반 그 강의도 듣고 계신데, 듣고 오신 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그 계획도 짜보시고 하지만 그게 또 실천하시는데 여러 이제 어려움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하고, 다음 시간은 거기 이제 그 6차 산업에 대한 프로젝트를 이제 설명을 들으시면서 그 이해를 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기여기촌이 무엇이며 준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지금 보면 우리가 귀농기촌이라는 게 전원생활이나 이런 걸로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시고,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있으신데, 지금 백년문화라는 게 이제 지금 예년 같으면 한갑 그러면 모든 것을 손을 놓는 그런 시대였지만, 지금 백년문화는 이제 60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제 그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지금 뭐 3호정 4, 8, 5, 6도까지 해서 손을 놓는 시대가 지금 56세는 명퇴하고 뭐 하는 과정들에서 지금 새롭게 뭘 해야 되는데, 자녀들 결혼시키시고 이제 그 뭐 아파트 생활 아니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원 생활을 그 꿈을 꾸시는데, 전원 생활도 지금 많이 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친구분의 지인들이 가보면 전원 생활만, 이 젊은 나이에 전원 생활만 할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귀촌이나 귀농을 해서 뭘 할까 해보면 여지없이 예전에 우리 어른 때 해보시고 또 우리 어릴 때는 농사 일을 해보기도 하셨지만 지금 가면 엄두가 안 나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거냐라고 하면, 지금 그 부동산의 다양성이나 첫 번째는 우선 우리가 여기 있는 공간도 부동산이지만 우리가 움직이는 공간들은 전부 부동산이죠. 전원주택도 그렇고, 지금 뭐 귀농을 한다, 기여를 한다라는 것도, 뭐 귀농 같으면 농사를 지려면 전답이 있어야 될 것이고, 어촌에 가셔도 어업권이든 가두리 양식장을 하시든 그런 것도 부동산이고요. 그것도 그 산림 어떠한 그 특장을 한다 하셔도 임야를 개발해도 그것도 부동산이시고, 그래서 일단 부동산 다양성에 대해서 먼저 타이틀을 걸어봤고요. 현재 그 주거라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전원 생활을 하고 그전에는 동호인 주택을 그 선호해서 나가시도 하셨는데, 지금 다음 조합 하고 공동체 마을은 여기서 조합부터가 이제 6차 산업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 농림수산부에서 지금 지원 사업이 지금 조합원을 결성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20명 이상 됐을 때는 12억서부터 지원, 융자가 아닙니다. 지원을 해주는 어떤 그 자금이 있고요. 지금 공동체 마을 같은 경우는 이제 지자체에서 그 육성 사업으로 지금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마을 만들기라는 어떤 이제 지자체 프로젝트들이 많습니다. 근데 지자체에서도 엄두를 못 내는 게, 지자체에서 무슨 뭐 조합원을 모집하고 뭐 해서 자기네가 만들어서 그 지원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그 귀농을 하든 기여를 하든 그 20명 정도가 모아서 자기 마을을 자기가 만들어서 지원 사업을 프로젝트를 짜서 만들어 가셔야 되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전문 지식들이 없으니까 그쪽까지는 못 가고, 그냥 지금 동호인 주택이나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이 귀농귀촌으로 이렇게 인식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릴 거고요. 이 창업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가셔서 이제 지금 귀농귀촌도 마찬가지, 농산으로 얘기하면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본인들이 어떠한 것을 해보겠다라는 의식을 가시면 아마 그런 부분도, 요새는 개설이 많이 돼 있는 게 그 강의도 이제 그 지역 가면 조합이나 이런 데서 강의하는 데가 참 많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 창업 부분을 이렇게 그 설명을 좀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다음. 부동산 다양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우리 그 부동산들을 보시면서도 일반적으로 그냥 그 거주나 이런 뭐 상가를 매입하고 이런 생각을 해보셨는데, 지금 이 6차 산업이 됐든 귀농귀촌 하신다면 좀 이제 법률적으로 그 접근을 하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농지가 됐든 임야가 됐든 개발을 하셔야 되는데, 그 개발이 일반인들이 하시기가 좀 쉽지는 않으세요. 그 예전에 보면 뭐 집 한 채 지면 3년간 머리 쉰다 이런 표현도 했듯이, 지금 그 일반인이 가셔가지고
이 인허가를 받아서 하신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신데, 근데 이제 또 전문가의 어떤 조언을 받든가 하면 크게 또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공간들도 많으시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이 법규부터 시작해야 되는데, 법규를 모르고 시작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나라 전체의 어떠한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국토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 안에 테두리 안에 다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법의 목적이 보면 국토이용 개발 보존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공공 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을 이 법으로도 이제 규정해서 질을 향상시키는, 우리가 이걸 알면 쉽게 가고 힘들지도 않으신데, 법규는 차지하고 일반 그냥 뭐 어디 개발을 한다 그러면 측량사무소나 이런 뭐 건축사무소 가서 상의를 하다 보니까 일부분만 갖고 상담을 하다 보니까 부딪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제 경험을 해봐도. 그래서 이제 이 법규에 의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그걸 요새는 뭐 인터넷 들어가 보시면 다 있으니까 이렇게 잘 설명도 돼 있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국토이용계획법에 의한 다음에 보면 우리가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토지이용계획 확인을 가지고 지적도를 보고 용도를 보시고 하셨을 거예요. 그게 이제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은 용도 지구 지역이 있지만, 거기서 이제 지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농림지하고 보전 생산 계획 관리 지역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우리가 이제 개발하는데 농림지 그러면 일반인들은 개발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으세요. 왜냐면 농림지 잘못 매입을 하셔가지고 하셨다가 용도가 닿지 않으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으세요. 근데 농림지가 무조건 안 된다라는 건 아닙니다. 농림지인 경우는 이제 버섯 재배사라든가 뭐 아니면 요새 산양삼 뭐 이런 거 많이들 표현하는데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특산물 같은 경우가 가능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이 농림지 같은 경우는 또 매입을 할 때 가격 부분에서는 상당히 저렴하니까 메리트가 충분히 있죠. 이제 보존 생산 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개발이 가능한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존 생산 같은 경우는 건폐율 용적률이 20, 40%가 나오고 계획관리 지역은 40, 100%가 나오니까, 계획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아주 편안하게 이제 용도가 다양하게 근생이든 주거든 다 사용을 하실 수가 있고, 보존 생산 같은 경우는 주택 한정돼 있죠. 또 근생 같은 경우는 안 되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 이 토지이용 계획 확인을 보시면서 권리 분석을 좀 하시면 실수를 줄이실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지금 보면 우리 대한민국의 지목이 28개 지목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분들이 보면 이 지목을 알고 있는 분들이 많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집 짓고 살고 있는 대지라는 거 알고 계시고, 농사 짓는 거, 물 대면 밭 가는 건 전 뭐 이런 정도는 아시는데 28개 지목을 다 모르시는데, 이런 것도 참조로 좀 알고 계시면 뭐 부동산 재테크를 하시든가 아니면 내가 귀농귀촌 했을 때라든가 용도에 다양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는데, 지금 귀농귀촌을 하신다 하시더라도 일단 땅을 밟으셔야 되거든요. 그럼 첫째, 지금 많이 아시겠지만 이 도로가 있는지 맹진 아닌지 이런 것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도로가 돼 있지 않는 것은 움직이지 않으시는 게 좋으시죠. 첫 발부터 내딛는데 저런 데 부딪히시면 가기도 전에 발병을 하셔가지고 포기를 하시게 되고, 내 재산에 어떤 또 묶이는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생기시니까, 이런 거 볼 때는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국토이용계획법이나 토지이용계획을 확인해서 철저하게 분석을 이건 시작하기 전에 분석을 좀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도 중개업소 이런 데 가시면은 설명을 하긴 하는데, 그 사람들도 중개 업무를 이렇게 하시는 분이나 어떤 때는 미스가 생기는 경우가 없잖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 너무 맹신하셔가지고 하셨다가 또 실수하시면 안 되니까 본인들이 좀 공부를 하시면, 그러니까 이 백년문화는 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문화입니다. 그래야 치매가 안 오신대요. 통계도 나온 게 있지만은 저학력일수록 치매가 온답니다. 그러니까 그게 책을 안 보시는 걸 얘기하는, 저학력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책을 안 보시면, 그러니까 이제 재미로 이렇게 공부를 하시면 재테크 측면도 재미가 있고. 지금 밑에 보면 임야 농지 건축허가를 봤는데, 우리가 이제 나가시면 전원주택도 그렇고
또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귀농귀촌 어떠한 목적 사업을 하더라도 임야 같으면 산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농지 같으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건축 허가를 받아서 그 위에 어떤 행위를 해서 그 내 목적대로 되면 준공을 받아서 이 임야든 농지든 대지로 전환이 되죠. 그러니까 이런 기초적인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아시면 그 계획을 뭐 귀농귀촌을 하시든 부동산에 관련된 어떠한 그 개념을 갖고 하시면 실수를 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좀 뭐 일반적으로는 알고 계신데 그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거가 실수를 해서 또 낭패를 보는 경우가 계시니까 그래서 지금 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지정 허가를 받으면서 대체 조립비라는 게 이제 들어가니까 그건 이제 건축 측량사무소나 이런 데 가시면 거기서 다 그 사람들이 해주곤 있지만 여러분들이 그래도 조금씩 알고 계시면 또 농지 전용 부담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토지 매입할 때 귀농을 하신다는 게 전담에 의해서 생산을 하고 하는 부분 같으면 이 농지를 구입하셔야 되는 게 분명히 맞으세요. 근데 그렇지 않고 뭐 그 전원주택이라든가 아니면 일반 어떠한 이 농작물이 아닌 것을 한다 할 때는 이 농지를 한번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고 나면 농지 전용 부담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 공시지가의 30%를 내셔야 돼서 이것도 또 부담스럽습니다. 사실은 아주 싼 데 같으면 괜찮은데 토지 그 농지가 가격이 좀 나간다 할 때는 생각지 않게 이 부담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간혹 당황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별로 많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임야인 경우는 예를 들면 임야가 10만 원인데 농지도 10만 원이다라고 하면 농지는 13만 원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용도에서도 그 무조건 농지를 좋아하실 게 아니라 전원주택도 보면 그 경사지의 어떠한 그 조망권을 차신다는 농지를 선택 안 하실 거예요.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임야 경사지가 있는 곳은 그 토목공사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부담스러우셔가지고 농지를 사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도 그 비교를 토지에 대한 어떤 비교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건축에 관련된 지금 제가 설명드린 법률적인 것보다는 실무적인 걸 좀 먼저 말씀드리고 있어요. 편안하게 들으시라고.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이제 강의할 때는 법률적인 걸 들어가면서 더 전문적인 거로 이제 강의를 하겠지만 여기서는 전문적으로보다는 일상 우리가 그 느낄 수 있는 것만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건축허가 같은 경우도 지금 그 이제 측량사무소에서 허가를 받고 나면 건축허가는 또 건축사무소하고 연결이 돼서 하죠. 이 건축허가 받을 때 이제 대부분 이것도 그 건축비에 관련돼서 잠깐 말씀드리면 얼마냐라는 그 묻는 분들이 많으시죠. 근데 얼마라고 물으시면 좀 그러신 것 같아요. 그거는 자기가 그 평당가라는 개념보다도 내가 어떠한 공간을 가질 거냐에 대한 가격으로 산정을 하셔야 되는데 평당가 그러니까 그 평당가 기준 잡으니까 나중에는 하자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런 말씀드리면 이건 실무적 측면에서 이제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그런 그 건축을 그 생각할 때도 목조든 철권이든 내가 얼마 예산을 잡아서 하겠다라는 거 하면 그 업자들이든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의논하시면 그 평당가 뭐 300인데 500인데 이 표현은 안 맞는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왜 내장재 쓰는 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다음. 지금 저 주거에 대해서 먼저 보시면 아까 이제 그 타이틀을 가졌는데 전원주택이라고 하면 우리가 전원생활을 지금 아파트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그 전원생활로 먼저 가시려고들 많이 하시는데 제가 이것도 보면 그 아직도 그 추상적이고 이상적인 게 참 많으신 것 같으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나가셨다가 다시 리턴 현상이 돌아와서 서울로 다시 올라오는 분들도 계신데 지금은 예전보다는 좀 나아지긴 했습니다. 이제 지인이나 이런 분들이 그 먼저 내려가셔서 있는 분들이 초대를 해서 보시고 그 장단점을 보시고 하는데 이 전원 생활을 하신다는 것도 이제 있는 돈 갖고 내려가서 쓸 거냐라고 하면 지루하시죠. 전원 생활 뭐 그 동네 가서 사귀고 뭐 한다 하지만 자기 소일거리가 없으면. 그래서 이제 그 전원주택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 힐링 개념으로 간다 하지만 그것도 소일거리는 생각을 같이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전원생활하는 분들이 이 펜션을 손을 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펜션도 그냥 그 수익이라는 생각을 안 갖고 가볍게 하시면 소일거리가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그것도 귀촌 귀농에 맞는 어떤 그 공간들을 찾을 거냐라는 거니까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인 것 같고요. 동호인 주택이라고 이건 예전의 얘기들인데 지금 거의 동호인 주택이라는 표현은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지인이나 직장 동료나 이런 분들이 같이 그 마음이 맞아서 토지를 구입하고 거기에 그 건축을 해서 같이들 어울려 살던 그런 공간들인데 그건 이제 요새 거의 저런 표현이 없고 지금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합주택하고 공동체 마을 요게 이제 6차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 공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베이비 부머 세들이 지금 뭐 70만 정도가 지금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과연 서울 이 아파트 생활만 할 거냐? 지금 그분들이 지금 보면 이제 65년서부터 58년생 정도니까 지금 거의 뭐 50대 전반 후반까지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하셔야 될 분들인데,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이 조합을 결성하면 아까 농수산을 축을 얘기했던 게 어떤 그런 공간에서 그 지금 동호인처럼 같이 조합원이 구성이 돼서 토지를 매입하고 그 매입한 데다가 내가 이제 뭐 예를 든다면 한 사례를 들면 그 뭐 축산초면서 흑염소를 키우겠다. 거기에 뜻이 있는 분들이 만나서 거기에 맞는 어떤 토지를 구입하고 그분들이 거기서 자생할 수 있는 주택을 짓고 해서 그 프로젝트 어떤 개념이 되면 정부 아까 말씀드린 지원 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무조건 해드리는 거는 거기에 그 지원 사업에 맞는 어떤 요식 행위가 있는데 그거는 맞춰 주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 저런 부분은 이제 전문가가 개입이 돼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그냥 직접적으로 한다는 게 지금 그 사례를 보면 그 몇 분이 이렇게 3, 4, 5 짝을 져서 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근데 하시다가 중도에 이렇게 포기하시는 분들을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지금 제 그 군대 후배도 거기서 한 5년간 저 홍천에서 있으면서 처음에는 소를 키우겠다고 들어갔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지금 블루베리로 한 5년 하면서 연봉 한 5천 정도는 한다고 그래요. 저도 한 몇 번 가봤는데 그러니까 처음 그 사업하던 친구가 거기 가서 동네 주민들하고 어울려서 그 생활하다 보니까 매일 술을 합니다. 또 가보니까 매일 술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거 적응하는 게 제일 힘들었대요. 그게 한 2년 걸려서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술을 좋아하니까 그나마 괜찮았는데 지금은 이제 지역 분들하고 잘 어울려서 오이 농사하고 블루베리하고 해서 연봉 한 5천 정도는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또 해마다 이렇게 한 번씩 가보면 그래서 적응을 잘한 케이스고 그 친구가 이제 그 레포터를 작성해서 그 지자체 그 했더니 3,300만 원이니까 지원해 줬더라고요. 그러니까 3,300만이 어떤 지원이냐면 블루베리를 키우니까 이제 그 뭐 동물들 고라니나든가 뭐 이 멧돼지 이런 게 오니까 망을 치라고 해서 준 그 3,300만 원에서 망을 이렇게 쭉 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뺏었을 때는 목적 사업이 5년간은 가야 됩니다. 5년간을 가지 않으면 그 매도를 이 부동산 처분을 한다는 걸 할 때 장애를 좀 받으세요. 그리고 이제 그 3,300을 개인으로 받았을 때는 그나마 그 감사 대상에서 좀 그러긴 한데 이렇게 조합을 이루어서 한다든가 하면 아까 말씀드린 10억 이상이 되고 뭐 몇 억이 된다 그러면 그 감사에 철저한 감사를 하니까 그런 부분도 사업 계획서를 철저히 하셔야 될 겁니다 아마. 그리고 이제 이 공동체 마을이라고 해서 지금 그 지자체에서 추진된 것도 있고 추진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근데 지금 공동체 마을이 그만큼 마음이 맞지 않으면 그 지역에 이 같이 들어가서 그 분들이 마음이 맞서 움직여야 되는데 그분들이 그 적응하는 기간도 필요하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안 맞아서 이게 지금 성공 케이스가 아직은 그렇게 탁 부러지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젝트는 상당히 많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제 그 미리 준비를 하시면 한 불악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다음에 또 나오겠죠. 그래서 이제 농수산 6차 산업이라는 그 공간들이 일단은 사람이 움직이는 공간이어서 그 마음이 우선 중요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이 창업이라고 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농업과 수산업, 축산업. 그러니까 농업으로 우리가 정의를 내는 건 토지를 이용해서 유용한 동식물을 길러서 생산물을 얻어내는 산업. 농사뿐만 아니라 과수원,
그 원해, 양장, 양봉. 지금 우리가 주로 많이 이렇게 그 홍보된 거는 버섯이라는 게 아마 많이 떠오르실 거예요. 근데 이 버섯도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렇게 그 생산을 했을 때도 그렇고 생산하기 전도 그렇고 쉽지 않은 작목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게 이제 나 혼자 한다 그러면 그것도 쉽지 않은 그 품목인데, 하여튼 이런 거 하시기에는 철저한 준비를 좀 하셔가지고, 일반적으로 하고 계신 분이 계신지 모르지만 하시는 분들도 어려움을 아실 거라고 봐요. 제가 이렇게 그 종종 이렇게 하시는 분들을 만나보고 대화를 해보면 이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게, 이제 앞으로는 뭐 더 전문화 시대니까. 근데 수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지금 그 어획, 제조, 양식, 채취, 가공, 요게 이제 지금 우리 6차 산업이 그 다음에 나오지만 이 가공까지가 3차 산업으로 받고, 그 4차, 5차를 띄운 6차라는 것은 1, 2, 3차를 플러스한 숙박, 관광, 레저, 그다음에 그 요새 학생들이 자는 체험 공간, 또 이 펜션, 숙박, 그런 부분들이 다 합쳐져서 한 프로젝트로 그 운영이 될 때 그걸 6차 산업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그 이런 부분도 지금 어느 것을 할 건지, 내가 농업을 할 건지 수산업을 할 건지 축산업을 할 건지 한번, 이 업자가 붙어서 그러긴 안 돼. 소규모라도 뭐 닭을 내가 20마리를 키워라고 생각하더라도 이렇게 좀 분석을 하시고 준비하시면 실수가 덜 하실 겁니다. 뭐 축산은 마찬가지, 가축을 기르고 생산물을 가공하는 이제 산업. 저는 모르겠습니다. 요새 그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이 흑염소가 앞으로 조금 발전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뭐 지구를 해서 지금 많이들 그 팔고 계시고 한데, 제가 그 생각을 갖게 된 거는 이제 지금 여기도 그 강아지 애완용들 많이 키우시면, 제가 이게 생각이 있어서 질문을 드려봅니다. 여기도 보신탕, 그 먹모이 보신탕 하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는데 많이 안 드신다 그러세요, 예전처럼. 왜냐 그러면 집에서 강아지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그 식상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대체 상품이 흑염소가 되지 않을까, 보양식이니까 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보니까, 이런 것도 한번 이제 여러분도 그 한번 생각 같이 해보시면. 그리고 이제 이 보신탕 먹모이 같은 경우가 불법으로 도살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3년 전인가가 그 합법화해서 도살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양성화가 가능할 수 있는, 지금 전라도 같은 경우 이제 오리 생산이, 닭 생산도 뭐 그러긴 하지만 오리 생산이 이제 전라도에서 많이 됐죠. 근데 지금 이 지리산 근처에 가면 이 흑염소가 키우는 데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정보를 가지고 이렇게 그 생각을 해보시면 더 6차 산업에 대한 것도 이제 간단히 말씀을 드렸어서 더 6차 산업화, 지금 이 6차 산업화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그 귀농귀촌서부터 전원생활 이런 거를 전체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걸 이제 6차 산업, 농촌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원을 바탕으로 농수, 축산업, 식품, 특산물 제조, 가공을 2차 상품으로 보고, 유통, 체험, 관광, 3차 산업 등으로 복합적으로 연계해서 부가치를 창출하는 활동이라고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우리가 지금 고용 창출이라는 게 우리 베이비 부모 세대들 60만이 다시 가서 일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보시면 맞습니다. 지금 그 일본 사례, 그 무꾸무꾸라는 그 성공 사례를 가보면 그게 20년 전에 그 한 10만 평 된 데다 DG 사육을 하던 공간이래요. 저도 그때 그 방문을 해서 그 견학을 했지만. 근데 그게 이제 한 10여 년 전서부터 이 6차 산업으로 전환을 하면서 DG 사육을 줄이고, 지금 있는 것처럼 그 시설을 전부 바꾼 겁니다. DG 그 돈사를 없애고, 이제 그 가공, 제조, 가공, 그 조합원들이 그 있는 데서 DG 그 가져와서 그 공간에서 가공하고 판매하고 체인망까지 가서 그 연매출 500억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조합이 그 형성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 개인이 그렇게 처음부터 하기는 쉽지는 않겠지만, 계속 말씀드린 게 조합으로 형성이 돼서 할 때는 그런 큰 규모로 발전될 수 있는 거죠. 다음, 우리 개념 뭐 같은 논리인데, 이제 농촌 그 1차가 농촌 자원과 농산물 가공, 외식, 유통, 관광, 레저, 2, 3차 산업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상품과 시장을 창출해서 부가치를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제활동이다. 반복된 표현인데,
이게 지금 융합이라는 게 지금 그 아까도 그 화면에 좀 있었지만 우리 그 박근혜 대통령도 그렇고 지금 이 융복합 사업을 지금 중점 지원을 예산도 제가 그 보면 그 농산식품부에 한 14조 원이라는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지금 누가 먼저 갖다 쓰냐인데 갖다 쓰는 분들이 많지가 않으세요. 다음. 왜 6차 산업인가? 농촌의 유무형 자원을 활용해서 농업과 2, 3차 산업을 그 연계 유보하는 농업의 부가치 창출 같은 내용이고요. 농촌에서 중소농에게 농해 소득을 개발하고 농업과 연계단 판매, 외식, 관광 분야의 고령 농, 그 연세 드신 분들, 또 여성분들, 요새 여성 잉여 그 인원분들이 상당히 많으신데 요새는 그 여성분들도 많이 그 또 참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귀농귀촌자를 비롯한 청년들, 요새 또 청년도 특수작물에서 뭐 그 TV에서도 보셨겠지만 연봉 뭐 2억인 이런 표현도 한번 그 방송된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특산물이라든가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그 수익성을 올리는 것 같습니다. 6차 산업도 이제 부가치 일자리 농업과 농촌의 자본으로 재형성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금 우리 서울의 인구도 연 10만씩 빠져나간다고 합니다. 이건 외람된 표현이지만 아파트 가격이 전세 가격이 오르는 것도 이런 영향이 좀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자꾸 귀촌으로 그 돌아가는 그런 데서 그 나오는 현상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정부 정책에서도 귀농귀촌을 독려하고 베이비부머 세대를 이제 그 겨냥하기도 했지만 그래서 그 일자리 창출이 꼭 이제 이 서울의 그 도심에 예전에 같으면 뭐 우리가 그 농경지 사업에서는 소를 팔고 딱 그 농경지를 팔아서 공부하러 서울 왔지만 지금은 거꾸로 돌아가는 50여 년에 걸친 어떤 그 새로운 문화죠 이게.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6차 산업이라는 게 지금 이 알밤을 갖고 이 사례를 들어봤는데 알밤을 그냥 그 생산해서 팔기만 하면 2만 원이라고 봤을 경우 이거를 가공해서 그 전분을 만들어 판다는 8만 원이라는 개념이고요. 그걸 해서 이제 그 뭐 어떠한 상품화를 시켰을 때는 3배가 돼서 16만 8천이라는 어떤 요런 이제 그 사례를 한번 들어보는데 이게 이제 융복합의 장점이고 특성이죠. 그냥 우리가 1차 생산해서 팔던 그런 개념만이 아니라 그 공간에서 생산하고 가공하고 그 판매하는 전략 마케팅까지. 그래서 요거가 이제 6차 산업의 기본적인 어떤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추진 배경은 이제 외부적 여부적은 그렇고요. 6차 산업은 이제 농촌 지역주를 주도로 이루고 있다고 하지만 이거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조합이 형성돼서 베이비부머 세들이 그 전문성을 갖고 내려가신다면 지금은 어떻게든 그 기계화가 돼 있어서 옛날 힘으로 하던 그런 개념만이 아니니까 그 전문성을 띈 어떠한 그 베이비부머 세들이 조합을 형성해서 간다면 충분한 부가가치는 더 높일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뭐 농촌 지역주의 주도라고 하지만 그거는 저는 조금 견해는 이제 지역에 있는 자원을 활용한다는 것은 어차피 아까 말씀드린 부동산 이제 땅이라는 개념과 어업의 어떤 그 어업권 이런 게 이용이 돼야 되니까요. 2, 3차 산업 연계해서 창출된 부가치 일자리 농촌 같은 말이고요. 농업과 공업 상업이 직접 연대함으로써 유기적인 협력과 창출로 각각의 경영자원을 활용하는 시너지 효과를 높인다라고 하는 게 이제 이것도 그런 거죠. 우리가 생산하면 그전에는 유통이 생산지에서 시장을 통해서 나오는데 지금 직거래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 화면에 나올 그 저기인데 그래서 그 이제는 인터넷이라는 그 공간 속에서 직거래를 하고 있으니까 자기 그 브랜드만 만든다면 생산해서 판매는 충분히 그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이제 시대가 온 거죠. 다음. 네. 그러니까 지금 제가 개요를 간단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뭐 깊이 들어간다는 법률적인 거와 어떠한 그 지금 농산식품부에서 있는 그 대안이나 이런 걸 가지고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개괄적인 그 부동산과 이 6차 산업 뭐 귀농귀촌 여기에 대한 개괄적인 그 틀만 가지고 말씀드렸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그 궁금한 지금 다음 강의가 이제 전문적인 그 프로젝트를 갖고 이제 한 40분 정도 강의를 들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궁금하신 게 있으면 질문하시고요. 아니면 바로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